췌장암은 실제로 생존율이 2.6% 정도밖에 안 돼요. 췌장은 가장 깊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맨 처음에 나오는 증상은 소화불량인데요. 이 소화불량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암에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위내시경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여성분들 브레이지어 끈 있는 그 부위거든요. 왼쪽을 두드려 봐가지고 아프다 그러면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대변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람 한방병원에서 암 환자 진료를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 김지호 원장이라고 합니다. 암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28만 명 정도 발생을 하는데 최근 50년간 우리나라가 너무 급격하게 서구화가 됐죠.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육류를 정말 많이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절반까지 따라왔어요, 미국인들의. 미국이 이제 120kg 정도 먹거든요, 1인당. 근데 우리가 이제 1970년에 5kg였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60kg 정도까지 12배 정도 이제 더 많이 먹게 된 상황이고, 우유나 유제품도 1970년대에 비하면은 50배 이상 많이 먹죠. 카페라떼 이런 거 먹는데 거기 70%가 우유 거든요. 우유는 성장 호르몬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송아지가 하루에 4리터의 우유를 먹으면 1kg가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리터의 우유를 먹는다 그러면 250g이 성장에 쓰이게 되겠죠. 근데 성인들은 성장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판에서 키가 성장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뭐 자궁 근종이라든지, 그러니까 양성 종양이나 아니면 악성 종양이 성장하는 데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습관 변화가 상당히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운동 부족을 얘기하면 원래 하루에 사실 우리는 얼마를 걸어야 되냐면 하루에 2만 보를 걸어야 됩니다. 10,000보가 좋다, 뭐 11,000보면 된다,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구석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연구들을 보면 2만 보를 걸으라고 돼 있거든요. 2만 보면 12km 정도고 3시간 정도 걷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자가용이나 차량이 발달을 많이 안 했을 때는 실제로 하루에 10km 이상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걸었어요, 시골에 있는 분들은.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또 낮 시간에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체 운동 부족이 아주 심각해진 거죠, 옛날에 비하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엄청난 노력, 과로, 스트레스, 불면 이런 게 깔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의 변화, 이게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일어난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암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좌식 생활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골반으로 가는 혈관은 주로 하지동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앉아있으면 하체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반 쪽의 순환이 1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거의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앉아있는 분들이 뭐 자궁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되죠. 이 골반강 순환이 멈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산소도 안 갈 거고 면역세포도 안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좌식으로 평소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일어나서 걸으시는 게 좋고, 뭐 스쿼트라도 하시고 골반강 순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사실 이제 스트레스도 이 걷기랑 관련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라는 게 구석기 때 만들어진 건데 저 멀리서 사자를 본 순간 뛰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리로 이제 혈액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온몸에 있는 혈관을 다 좁힌 다음에 그 심장으로 몰아주죠. 그런 다음 그게 이제 하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인데 지금 우리가 구석기 때는 사자가 누구 하나 잡아먹고 갔지만 지금은 회사 선배가 사자고 와이프가 사자고 남편이 사자고 뭐 돈이 사자고 직장이 사자고 일이 사자고 시어머니가 사자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안 가요. 그러니까는 심장으로 몰리고 모든 혈관은 좁아진 이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 스트레스로 암이 걸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장기 스트레스로 암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오래되면 심장으로 혈액이 계속 몰리게 되니까 뭐 유방이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데로 혈액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계속되면 그쪽에 있는 세포들은 뭐 먹고 살아요? 산소도 안 들어오는데 혈액이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유전은 5% 정도밖에 아니거든요. 나머지 95%는 다 생활이고, 스트레스 사건, 일테면 뭐 주식 후 1억을 잃었다, 뭐 남편과 사별을 했다, 이혼을 했다, 이런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들이 이제 암을 유발한다는 게 점차 드러나고 있고, 저도 이제 12년 동안 지금 환자들 면담을 해보면 전부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연 없는 암은 없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고 그때 발병이 돼서 발견할 때까지는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 5년 상간에 그런 사건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암에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암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발병이 되는 거죠.
미국인들은 암에 걸려도 죽음이라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한국 암 환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암의 진단을 받으면 그 순간 이제 바로 죽음을 떠올리고 너무 이제 공포스럽게 암을 이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암 진단이 곧 사망 선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2022년까지 이제 5년 생존율 통계를 보면은 1기나 2기 암의 경우에는 80-90% 생존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암을 좀 빨리 발견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생존율이 낮지 않고요. 만약에 4기에 발견됐다 그러면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해요. 다른 장기로 가는 거를 우리가 4기라고 하는 건데, 뭐 유방암인데 폐로 갔다든지 뭐 이런 4기에 발견되면은 계속 항암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은 어떻게 보면 좀 근본 치료에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1기, 2기, 3기는 수술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4기면 수술을 잘 못해요. 요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항암제를 써야 되는데, 이제 4기가 됐을 때는 이게 암덩이 안에 있는 가운데 보면 이제 줄기암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줄기암은 못 죽여요. 그래서 겉에만 좀 크기가 줄다가 항암 좀 있으면 내성이 오죠. 그럼 다시 크죠. 그럼 항암제 바꾸고 그럼 또 줄다가 또 크고 안에는 계속 크고 있어요. 안에 줄기암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암 정복을 하려면은 이 줄기암이라는 거를 타겟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 4세대 줄기암 항암제가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환자분들이 많이 4기에 걸리게 되면 이제 사망률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정보 공개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인데 cancer.go.kr이라고 국가암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길 가시면은 5년별 1기, 2기, 3기, 4기 어떤 암에 대해서 생존율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암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진행 단계라든지 조직 유형은 어떤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암에 걸리신 분들은 국가암정보센터 정보를 이제 찾아보시면서 본인에 대해서 일단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뭐 두려워하든 아니면 대응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진단만 받으면 너무 겁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 이제 사실이죠. 우리나라에서 암 하면은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실 궁금해하고 하는 게 췌장암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췌장암은 실제로 2022년까지 통계를 보면은 췌장암 4기가 되면 생존율이 2.6% 정도밖에 안 돼요. 5년 생존율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 뭐 97, 8분은 돌아가시는 거니까 굉장히 나쁜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췌장암을 엄청나게 겁내하죠. 사실 췌장암이 그렇게 이제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암이라는 거는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는데 바깥쪽에 막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종양 미세환경 이렇게 부르는데 겹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덩이는 이렇게 있고 요 가운데에 줄기암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이만한 영역은 이제 초기암 세포들이 많이 몰려 있고, 바깥쪽에는 이제 우리 면역 세포, NK 세포나 T 세포가 이걸 공격을 하니까 방어하는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막이 제일 두껍기로 유명한 게 췌장암입니다. 왜냐하면 췌장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나오는데 췌장암에 걸리면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게 잘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유방암이다 그러면 정상 유방과 유방암 조직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게 산소 농도거든요. 정상 유방이 5면 유방암 조직은 1밖에 산소가 없어요. 이 저산소 때문에 사실은 암이 악성으로 가고 줄기암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췌장암은 그러면 몇 분의 1이냐? 정상 췌장 조직과 암 조직의 산소의 차이는 2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껍기 때문에 산소조차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면역세포도 잘 못 들어가게 되고, 결국 T세포를 이용하는 면역항암제도 췌장암이 지금 전혀 듣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췌장암의 경우에는 이 두꺼운 종양 미세환경, 이 암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보호막이고,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은 면역계가 가서 공격하는 전쟁터인데, 이거를 어떻게 얇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췌장암은 산소 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반대로 고압산소 같은 걸 해주면 췌장암 생존율이 높다는 보고가 이제 일본에서 많이 있고요. 최근에 일본 유튜브에서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이 왜 암 환자들은 고주파 고압산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튜브에 공개한 자료가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 여기에 주소를 공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췌장은 가장 깊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른쪽엔 간이 있고요. 왼쪽 맨 앞에는 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장이라는 게 있어요. 스플린이라고 있고, 그 뒤에 췌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 쪽에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위는 위내시경을 하잖아요. 근데 위내시경을 했을 때 췌장이 보이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췌장은 평소에 뭐 CT라든지 이런 걸 찍지 않는 한 잘 발견하기 어렵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내시경 중에 내시경 초음파라는 게 있어요. 위내시경을 하는데 위내시경
내시경을 할 때 여기다가 초음파 장치를 넣어가지고 위 바깥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위 벽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암 사기 중에서 보호만 사형이라는 위암의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은 옆으로 퍼지는 거라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했을 때는 위 안쪽 전망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밑에 암이 있다 이러면 안 보여요. 내시경으로. 염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뿌리가 이렇게 박혀 있는 이런 암이 이제 보호만 사형인데 그런 걸 발견하기 위해서도 내시경 초음파가 필요하고 그다음 내시경 초음파를 놓으면은 위 뒤쪽에 이제 췌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췌장에 대한 검사가 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발견이 좀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췌장암은 사실 맨 처음에 나오는 증상은 소화불량인데요. 이 소화불량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소화불량이 오냐면 췌장에서는 우리가 아밀라제라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입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단백질이나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데는 대부분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데 췌장에서 효소가 이제 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암에 걸리면서. 그러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건데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 머리 쪽에 보면은 담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단이 있고 담낭이 있고 담낭에서 이렇게 담도가 나와서 12지향에서 만나거든요. 췌장 머리 쪽과 담도가 만나는데 머리 쪽에 암이 있으면 이걸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담도가 눌리니까 담즙이 못 나오게 돼서 이제 황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황달이 온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증상 자체가 아주 일반적인 그냥 소화불량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또 제대로 이제 CT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잘 발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또 늦게 발견되는 거고요. 폐암도 마찬가지인데 폐암도 감기가 한 달 동안 안 낫는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소화불량도 한 달 동안 뭔가 안 낫는다 그러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의 원인은 굉장히 많거든요. 위에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위장이 안 좋아서 그리고 이제 췌장이 안 좋아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쉽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한 달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CT를 찍어 보시거나 위내시경만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속이 밥 먹을 때 더부룩하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소화불량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췌장이 등 쪽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디냐면 여성분들 브레이지어 끈 있는 그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이죠. 왼쪽을 두드려 봐가지고 아프다 그러면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소화불량이 있는데 등을 두드렸는데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그게 근육통이나 이제 뭐 뼈 문제나 이런 게 아니고 췌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가 진단법을 해보시고 이쪽에 만약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병원 가서 좀 제대로 진찰을 영상을 찍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명체 통증은 사실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심장이 안 좋아도 사실 명치 근처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치끝 통증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냥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게 더 사실은 췌장암하고는 가깝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대변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원래 우리가 지방을 분해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담즙이 한번 나와갖고 지방을 유화시킨다고 하죠. 그 담즙에 유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췌장에서 리파제라는 게 나와가지고 지방을 소화를 시키는데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지방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리파제가 잘 안 나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고기를 먹거나 했을 경우에 고기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약간 의심해 봐야 되고 지방이 소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지방 변이 나오겠죠. 그럼 변이 뜨겠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둥둥 뜨는 변이 자꾸 나온다. 이것도 이제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전방적으로 소화가 요즘 너무 한 달 이상 안 된다. 그 다음에 변은 지방 소화가 안 돼서 지방변이라서 둥둥 뜬다. 그 다음에 등을 두드렸더니 아프다. 이런 거는 이제 확실히 췌장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되겠죠. 제 환자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예전에 이제 암이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호소하시던 게 이제 자녀들한테 나 요즘 계속 등에 담이 결린다. 근데 그거를 2달 이상 호소를 했는데 그걸 그냥 이제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만 받은 거죠. 뭐 또 침만 맞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를 검사해 볼 생각을 안 하셨는데 그게 결국엔 폐암의 증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육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지속된다. 그리고 이제 뭐 물리치료 같은 걸 받았는데도 지속된다. 그러면 내부 문제인 거죠. 근육 문제가 아니라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뼈전이 환자들 중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근육통인 줄 알고 물리치료를 받다가 도수치료 같은 걸 받다가 뼈를 부러져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거죠. 이게 뼈 전이 때문에 나오는 통증인데 아 근육통이다 이러고선 안마도 받고 뭐 물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뼈는 이제 전이 되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압력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뼈가 부러져서 그런 상태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죠. 지금 한국인이 이제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이제 갑상선암, 그다음 폐암, 대장암, 그다음에 위암, 그리고 이제 유방암, 전립선암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검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외국에서는 사실은 갑상선암이 있어도 수술을 안 하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갑상선암 발견율이나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제 조금 줄어든 편에 속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면역계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우리 면역이 막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굉장히 피로하게 되죠. 그래서 암을 계속 상대를 해야 되니까 우리 몸은 피로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만 해도 뭐가 피곤하다, 내가 체력이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왜 그러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큰 병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피로감, 무기력감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 다음에 원인을 모르는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우리 정상세포보다 훨씬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논문에 보면 20배다, 어떤 논문은 50배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음식을 갖다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이 다른 쪽으로 잘 안 가는 거죠. 이제 암이 막 가져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도 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입냄새가 갑자기 심해지면 구강암이나 뭐 편도암이나 이런 두경부에 암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암 냄새를 못 맡아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암 환자를 상대하다 보니까 구강암이나 뭐 편도암이나 이런 환자들을 만나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냄새가 나요. 암에서 그런 냄새가 나요, 실제로. 그래서 원래 암은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위라든지 뭐 식도라든지 뭐 편도라든지 구강이라든지 이런 데 암이 있다면 입냄새가 아주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변이 가늘어지는 이유는 대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암덩이가 여기 있으니까 관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길 가면서 이제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변이 얇아지는 것도 어떤 증상을 좀 의심해 보셔야 되고, 변에 이제 검붉은 피가 묻어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이 변했다, 갑자기 설사가 심해졌다라든지 그런 증상들이 있어도 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췌장암의 경우에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위내시경만 하지 말고 내시경 초음파라든지 CT를 꼭 찍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장 내시경만 해도 바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젊은 사람들 대장암이 전 세계 1위예요. 편의점 음식이라든지 그런 패스트푸드들을 많이 먹게 되니까요, 젊은이들은.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장이 안 좋아요. 사실은 지금 암도 마찬가지지만 자가면역 질환, 배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젊은이들이 이게 다 음식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대장에 있는 장내 세균들은 뭘 가장 좋아하냐면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풀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풀에 그 좋은 균들이 다 묻어 있어요. 그 균들을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이 너무 풀을 안 먹죠. 풀을 안 먹고 거기다가 다양하게 먹지도 않죠. 그러니까 도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장내세균의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우리는 사실 식당에 가도 뭐 반찬 중에서 좋은 균이 묻어 있는 게 뭐 김치, 그 다음에 상추, 깻잎 정도인데 시골 분들은 봄 되면 뭐 산에 가가지고 뭐 나무를 여러 가지를 캐먹잖아요. 그러면 여러 종류의 균들이 다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소장 대장의 건강이 전체 면역력과 직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다양하게 식물을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안 주면 장내 세균들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먹어요? 장의 점막을 먹어요. 장의 점막을 먹어서 장내 세균들은 요 대장 안쪽에 있고 면역계는 요 바깥쪽에 있어서 원래는 안 만나야 되는데 얘가 점막을 파먹으니까 나중에 만나게 되죠. 그 만나는 게 바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으로 가게 되는 거고, 처음에는 이제 점막을 파먹기 시작하면은 점막 안쪽에 이제 혈관이 흐르는데 그 혈관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음식 같은 게 막 들어가면서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죠. 장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소화불량을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게 그런 건데, 이게 아주 심각해지고 또 통증도 오고 황달도 오고 이랬을 경우에 이제 췌장암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췌장은 간하고 가깝기 때문에 간전이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이제 복막으로도 가죠. 이제 우리 장기를 덮고 있는 거를 복막이라고 하는데 복막으로도 전이가 잘 가서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복막 전이가 되면은 항암제가 복막에 혈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안 들어요.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돼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작은 증상이라도 놓치지 말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좀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반드시 해보시길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몸을 관찰을 꼭 해보셔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CT나 이런 걸 좀 찍으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우리가 증상이 있을 때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소화가 안 된다든지 무력감이 있다든지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든지 대변이 변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내시경만 하지 마시고, 내시경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막 안쪽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고 그냥 위내시경 찍었는데 이상 없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상 촬영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위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장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기까지 혹은 말기에 가까운 상태까지 갔다가 회복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이냐면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세요. 나는 꼭 살아나겠다. 그래서 이제 철저히 하시는 거죠, 관리를. 우리가 사실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바로바로 몸에 나타나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복수가 차가지고 이제 배 전체가 암이셨어요. 이분 대학병원에서 3개월 미만 남았다고 호스피스 가라고 이제 소견서를 써줬던 분인데 그분이 보름 만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일단은 나쁜 걸 전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야채 스프, 그다음에 녹즙, 그다음에 유산균 종류들, 그다음에 콩으로 만든 두유 이런 거 위주로 식물성 위주로만 드셨고 고기 같은 걸 전혀 안 드셨거든요. 그러면서 보름 만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는데 본인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좋아지는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분은 복수가 많이 차가지고 횡격막을 밀어 올려서 숨이 막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쁜 음식을 먹으면 숨이 더 막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이게 복수도 빠지고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내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이제 아신 거죠. 보름 뒤에 이걸 영상을 찍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상태가 됐는데 이렇게 의지가 강한 분들 그리고 이제 희망적인 낙관적인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그런 믿음 하에서 이제 철저하게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좋아지시는 케이스들이 간혹 나오긴 합니다. 설거지를 하시다가 허리가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디스크가 아닌 암일 수도 있습니다. 췌장암은 생존율이 5% 이하로 예후가 나쁜 암입니다. 그 이유는 췌장암의 진단이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될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거나 췌장암으로 진단되기 전에 대부분의 환자에서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가 생겼을 때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췌장에 도움을 주는 습관은 암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암 예방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거지를 하시다가 허리가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디스크가 아닌 암일 수도 있습니다. 췌장암은 수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14.3%입니다. 전체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5% 이하로 예후가 나쁜 암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암이 진행된 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발견 당시 수술 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20% 이내이고 육안으로 보기에 완전히 절제되었다 하더라도 미세 전이에 의해서 생존율 향상이 적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낮기 때문입니다. 매월 신규 환자를 50여 명 진료하니까 1년이면 600명쯤 되겠고 22년간 진료해 왔으니까 13,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췌장암은 과거에는 흔치 않았다가 최근에는 아주 흔합니다. 예후가 좋은 다른 암들보다 진행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은 간담체, 즉 간, 담도, 담낭, 췌장을 간담체라고 합니다. 이 간담체에 생긴 암은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 간담체 암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요즘은 내원 환자의 거의 30%가 간담체 암인 것 같습니다. 원래 2021년 우리나라 암 통계가 간담체 암은 전체 암 환자의 11%입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 중 간담체암이 30%이면 일반 발생률의 3배쯤 되는 비율이겠죠. 췌장암의 진단이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될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거나 전이가 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환자분은 다리가 아파서 처음에는 정형외과를 다니면서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했지만 안 나았어. 혹시나 디스크인가 싶어서 허리 MRI를 찍어봤더니 척추에 종양 소견이 보여서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췌장암이 척추 여러 곳에 전이를 일으켰고 그중 허리 척추에 전이암이 커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눌러서 다리가 아팠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꼭 췌장암이 아니더라도 이처럼 전이된 암이 누르는 증상 때문에 전혀 다른 병을 의심하다가 잘 안 나와서 정밀검사 후에야 전혀 다른 곳의 암에서 전이된 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췌장은 위 뒤에 자리 잡고 있고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여져 있고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단 당시 40에서 50%에서 원격 전이가 발견되고 원격 전이가 없더라도 급격한 임상경과를 보여서 사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의 증상은 소화기 질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복통이라든지 식욕부진, 체중 감소, 황달 등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종양의 위치와 크기, 전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췌장암 환자의 대부분에서 복통과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십이지장 쪽에 붙어있는 췌두부암 환자의 대부분에서 황달이 나타납니다.
췌장의 체부나 미부에 발생하는 암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암으로 진단되기 전에 대부분의 환자에서 피로, 식욕감퇴, 소화장애, 허리 통증, 체중 감소 등의 전조 증상이 있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췌장에서 여러 가지 소화 요소가 분비되는데 아밀라제와 리파제 같은 게 분비되죠. 췌장의 이상으로 이들 소화 요소의 분비가 떨어지면 소화가 잘 안 되게 됩니다. 소화장애가 췌장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췌장은 위의 뒤쪽, 척추의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췌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 똑바로 누워 있을 때 등 쪽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뇨가 췌장암을 초래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췌장암으로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서 당뇨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당뇨가 생겼을 때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췌장의 두부에 암이 생겼을 경우에 십이지장이나 담관을 압박해서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의 흐름을 방해하고 담즙이 정체되면서 황달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달이 있을 때 간이나 담낭이나 담도 이상뿐 아니라 췌장의 이상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1986년에서 2002년 사이에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시주질환 여부와 췌장암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암 잡지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시주질환이 있는 남성은 잇몸이 건강한 남성에 비해서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년 이내에 발치가 필요했던 경우에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았고 흡인하지 않더라도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구강 내 세균이 만드는 발암 방물이나 염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고 잇몸 질환이 있는 남성에서 염증 수치인 CRP가 더 높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디스크는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제 꼭 췌장뿐이 아니고 췌장이나 후복강 쪽에 있는 장기에 이상이 있을 때 그런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보다는 굉장히 중한 병들이죠. 붉은 고기와 같은 동물성 지방 섭취는 췌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췌장이 지방 소화를 위해서 쉴 틈이 없게 되고 이는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대창, 막창 등 포화지방이 많은 소곱창과 돼지갈비, 떡갈비 등은 많이 먹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과 당이 많은 음식은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에너지 드링크나 달콤한 음료, 주스 등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당 자체가 최종 당하 산물로 작용해서 염증과 산화적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튀김, 아이스크림과 같이 당과 지방이 섞여 있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췌장암을 일으키는 식품 3가지를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치킨과 감자튀김이죠. 그 다음엔 도넛이고 거의 대부분의 과자와 스낵들도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당이 많고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췌장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게 합니다. 췌장염이 췌장암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포화지방이 많은 소, 돼지, 양 같은 붉은 고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육 속에 기름이 자글자글하게 끼어 있는 고기를 마블링이 좋다고 하면서 특등육으로 치죠.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소화하기 힘들어서 췌장이 계속 무리를 하게 만듭니다. 고기와 마찬가지로 햄, 베이컨,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류 또한 췌장암을 잘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붉은 고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공육류 자체가 발암물질 1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술과 알코올입니다. 술은 담석과 함께 췌장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은 췌장의 염증을 만들고 췌장의 분비 기능에 이상을 주면서 효소가 췌장 주위 조직을 스스로 파괴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체내 온도가 상승하면 내부 염증이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염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금주는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췌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진단받는 시기도 늦고 진행 속도도 매우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수술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지만 우물쭈물 망설이느라 시기를 놓치면 인접장기로 급속히 번져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쉽습니다. 암이 췌장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수술을 하고 조직 결과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보조적으로 하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암이 췌장을 벗어나서 인접장기를 침범한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수술로 드러내야 하는 장기가 많아져서 수술 자체도 좀 위험하고 수술 후 장기 기능 장애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도 수술을 하는 편이 예후가 좀 더 좋지만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밖에 할 수 없게 되고 진행이 빠르지만 최근에 개발된 신약들의 효과가 좋아서 오랫동안 생존하시는 분들도 많은 현실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췌장암의 치료 성적은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췌장암의 예후는 무조건 불량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힘든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해도 1년 정도 버티기 어렵다더라 하는 풍문만 들으시고 현대의학적 표준 치료를 포기해버리고 민간요법에 매달리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민간요법은 현대의학이 발전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하던 치료 방법들이었고, 과거의 암 치료 성적을 떠올려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암 진단 이꼴 사망 선고의 등식이 성립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치료 성적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술 기법도 향상되었고, 항암제도 새 약제들이 개발되어서 부작용은 줄이고 치료 성적은 향상되어서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는 넉넉히 생존하는 시대입니다. 표준치료 꼭 받으시고, 표준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동화암치료를 통해서 현저하게 줄일 수 있으니까 표준치료와 동화암치료를 병행치료 받으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인슐린을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고, 아밀라제, 리파제 같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졌으니까 소화제를 계속 드셔야 되고, 그렇게 보충만 해주면 췌장은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암 검진을 경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간, 대장, 유방, 자궁, 경부, 폐, 암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 간, 유방은 40세 이상, 대장은 50세 이상, 자궁, 경부암은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폐암은 54세에서 74세 사이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국가암검진을 받으면 되는데, 직전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1년마다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도한 폭식과 절식하는 습관은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매끼 적절한 식사와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할 때는 꼭꼭 씹어서 삼키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췌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로는 항산화나 항염작용이 있는 커큐민, 오메가3가 도움이 되고, 소화효소를 매일 섭취하면 췌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추천합니다. 청량음료 대신에 생수나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과일과 채소, 해조류, 그리고 현미밥을 주식으로 먹는 것이 좋고, 육류는 안 먹을수록 좋겠지만 꼭 드셔야 한다면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감잎차를 많이 추천하는데, 녹차도 건강에 좋고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요. 심한 두통이 생기게 되고 감기 걸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 평소에 이런 증상을 느꼈다, 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암에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세포가 달라붙은 부위에 따라서 상당히 독한 경우가 많아서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췌장암 환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 바로 암인데요. 암은 언제 발견하는지에 따라서 죽을 병이 되기도 하고 완치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거예요. 국가암정보센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요약병기별 생존율이라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암이 초기에 발견돼서 그 부분에만 있을 때, 조금 진행됐을 때, 그리고 멀리 전이됐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존율을 나타낸 통계예요. 보시면 초기에 발견했을 때의 평균 생존율은 약 92%인데 반해서 늦게 발견해서 원격 전이가 있을 때의 생존율은 26%입니다. 이건 암 전체를 평균 낸 통계예요. 갑상선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만 발견하면 생존율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반면에 늦게 발견하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독하다는 췌장암 같은 경우도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47%로 꽤 높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게 되면 생존율이 2.6%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암은 조기에만 발견하면 완치까지 노릴 수 있는 만성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내과 진료를 하면서 암 환자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었는데요. 환자분들 진료를 볼 때 꼭 여쭤봤던 것들이 있어요. 바로 처음에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가셨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별 증상이 없이 그냥 발견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세히 파고들면서 여쭤보다 보면 꼭 처음에 느꼈던 증상들이 하나 두 개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암은 몸속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장기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빼고 모든 장기에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세상에는
약 200종류의 암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암들이 생기게 되면 몸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도 있고요. 암이 생긴 장기에 관련된 특징적인 증상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암을 빠르게 의심하고 병원에 가셔야 되는 증상 몇 가지를 설명드릴 테니까요. 혹시 평소에 이런 증상을 느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전신적으로 느끼는 증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요한 증상 첫 번째, 바로 극심한 피로와 체중 감소예요. 의학적으로 6개월 동안 5% 아니면 5kg 이상 빠지는 체중 감소를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요. 또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땅속으로 푹 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급격히 빠지는 경우다. 이럴 때는 몸속 어딘가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을 가능성을 꼭 의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암세포가 증식하면서 몸속의 에너지, 특히 포도당을 싹 빨아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봤던 암 환자들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체중 감소를 경험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이에요. 원인 모를 체중 감소나 피로가 생겼다. 이럴 때는 암을 꼭 의심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이상 열이 펄펄 끓고 식은땀이 난다. 이럴 때도 암을 의심해야 돼요. 감기 걸려서 그런 거 아니냐, 독감 걸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감기는 2, 3일, 길어도 일주일이면 열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암 때문에 나는 열은 몇 주 동안 계속 고열로 끓게 되고요. 또 특징적으로 밤에 식은땀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암이 조직을 침범하면서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는 열인 거예요. 이렇게 원인 모를 열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원인을 감별하기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요. 그냥 방치하지 말고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유 모를 출혈입니다. 몸 어딘가에서 이유 없이 피가 나는 경우 꼭 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혈관들을 막 끌고 와요. 그래서 암이 있는 부위에 피가 잘 나는 특징이 있어요. 몸 어딘가에서 이유 없이 출혈이 한 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 원인 모를 극심한 통증이에요. 암이 진행하면서 근처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엄청나게 아픈데요. 이걸 암성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적으로 암이 누르는 위치와 다른 곳이 아픈 방사통이라는 개념이 있어서요. 어떤 부위가 아프다고 해서 그 위치에 꼭 암이 있다.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췌장암 환자의 허리 통증인데요. 췌장은 몸속 깊숙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등 쪽으로 뻗치면서 등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췌장암 환자분들이 처음에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보다가 시간을 허비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 모를 통증이 강하게 느껴지신다. 꼭 암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만져지지 않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예요. 암세포는 급격하게 증식하면서 덩어리를 만드는 특징이 있어서요. 암 덩어리가 커지거나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된다면 이전에 만져지지 않던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몸 주변에 있는 림프절들이 많이 그렇고요. 피부라던가 아니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유방 쪽에 이전에 만져지지 않던 몽울이 잡힌다. 이럴 때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물론 감기에 걸린 경우에도 편도가 붓고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도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며칠 안쪽으로 덩어리가 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몽울이 일주일 이상 유지되고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꼭 암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증상 두세 개가 같이 동반되고 또 1,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면 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암세포는 몸 여기저기에 달라붙어서 증식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암세포가 달라붙은 부위에 따라서 특징적인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도 한꺼번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는 뇌종양입니다. 머리에 생긴 뇌종양은 생존율이 엄청나게 낮은 최악의 암이에요. 두개골 안쪽은 공간이 되게 좁고 또 뇌랑 신경 같은 미세한 기관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뇌종양이 생겨서 뇌 안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아침에 심한 두통이 생기게 되고 이유 없이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야의 일부가 뿌얘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머리 쪽에 CT나 MRI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강에 생길 수 있는 암으로는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이 있습니다. 흡연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암인데 그 위치상 수술이 굉장히 까다로운 암이기도 해요. 입안에 생긴 궤양이 3주 이상 낫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구강암을 의심해야 되고요. 목에 덩어리가 만져진다던가 음식을 삼키기 어렵다던가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인후두암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 쪽에 생기는 암도 있는데요. 비인두암의 경우에는 김우빈 배우가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기 증상이 없는데도 한쪽 코가 계속 막히고 코피가 흐른다. 이럴 때는 꼭 암을 의심해야 되고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이비인후과 전문의한테 진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목에 생기는 암, 대표적으로는 갑상선암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국내 유병률 1위의 흔한 암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발견되는 암이에요. 조기에만 발견할 수 있다면 완치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예후가 좋은 암인데요. 갑상선은 우리 목젖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를 습관적으로 눌러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없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에는 갑상선 초음파를 꼭 시행해야 돼요. 목소리가 이유 없이 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갑상선암이 진행하면서 근처에 있는 되돌이 후두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음은 폐암입니다. 폐암도 되게 흔한 암인데요. 흡연자에게만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비흡연자 여성분들에게도 점점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폐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 있어요. 며칠 정도 하는 기침은 당연히 감기 증상일 수 있지만요. 기침이 잘 낫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 이럴 경우에는 꼭 암을 의심해 보시고 CT나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상, 바로 객혈인데요. 아까 암이 붙어있는 부위에서는 피가 나기 쉽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기침을 했는데 가래에 피가 묻어나온다. 이런 경우에도 폐암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피부에 생기는 암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흑색종인데요. 왠지 피부에 생기는 거라서 가벼운 암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되게 무서운 암입니다. 전이 속도가 엄청 빠르고 독해서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예후가 안 좋아요. 원래 없었던 새까만 점이 생기고 계속 커진다던가 아니면 손톱이나 발톱에 검정색으로 세로선이 생기는 경우라면 꼭 피부암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한테 진료를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에 암이 의심된다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위장관 쪽이에요. 위장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통과하는 통로를 의미하는데요.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 항문 순서로 이어져요.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한테 엄청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국가암검진에서도 전 국민에게 검사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암들에서도 피가 나는 것이 제일 확실한 증상이에요. 만약에 피를 토한다던가 변 색깔이 검게 바뀐다. 이럴 때는 위암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을 봤는데 새빨갛게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대장암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피가 나온다면 이건 뭐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음식을 삼키는 게 몇 달째 계속 불편하다. 이런 경우에는 식도암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일 애매한 것이 바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소화불량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들은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화불량이나 위염 증상과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몇 달째 낫지 않고 지속된다. 이런 경우에는 위내시경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간담최 쪽이에요. 간이나 담도, 쓸개, 췌장 같은 장기들은 우리 몸 깊숙이 있기 때문에 초기의 증상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관련된 제일 대표적인 증상, 바로 황달인데요. 황달은 담즙의 배출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담즙은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들을 모아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황달은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눈이나 피부, 소변이 샛노래지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담즙이 배출되는 통로 어딘가를 암덩어리가 눌러서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왜 이렇게 노래졌냐라는 얘기를 하면요.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꼭 병원에 가셔서 복부 초음파, CT, MRI 같은 검사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생기는 암들은 상당히 독한 경우가 많아서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생식기 쪽인데요. 이쪽 암들은 소변과 관련된 증상이 많습니다. 일단 남성의 경우 힘을 줘도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혹은 소변이 자꾸 마려워서 밤에 잠을 깬다. 이때는 전립선 쪽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립선이 커져 있는 전립선 비대증이지만요. 드물게 전립선 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비뇨기과 진료를 보셔야 되고 전립선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소변을 보는데 새빨갛게 혈뇨가 나온다. 이럴 때는 방광암이나 요관암, 신장암일 수 있어서 꼭 CT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성관계 후에 하혈이 있거나 아니면 폐경을 했는데도 질출혈이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는 자궁경부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암들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문제는 초기 단계의 암일 때는 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증상을 느끼고 검사를 받는다면 이미 늦은 3기, 4기인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라면 솔직히 완치까지는 노리기 어렵고 치료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건강검진은 꼭 챙기시고요. 여기에다가 몇 가지 검사를 더해서 2년에 한 번씩은 꼭 검진을 받아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통계를 낼 때는 암에 걸릴 확률 몇 %, 사망할 확률 몇 %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암에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리 확률이 낮더라도 내 몸에 걸리게 되면 그건 100%입니다. 일단 건강을 잃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나 시간을 아무리 써도 그 전후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에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마시고 지금 투자하는 게 제일 싸게 먹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조 증상은 그래서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췌장암 선고를 받는 순간 거의 막 사망 선고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무서운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예젤유 의원 원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췌장에 대해서 어디 위치하느냐이거든요. 췌장은 되게 숨어있는 장기처럼 우리 몸 안에 후복막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등뼈 척추 바로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느껴지는 이 복강내이긴 하지만 뒤쪽에, 특히 뒤쪽에 붙어 있어서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 뒤에 등뼈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이즈는 한 이 정도, 12에서 15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췌장은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하는 일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공장이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일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의 분비에 문제가 좀 있고요. 그 외에는 그러니까 인슐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분비 기능이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는 그런 효소, 소화 효소 같은 것들을 또 분비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바로 그래서 외분비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탄수화물하고 지방 이런 것들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췌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민족 특성상 기능이 공장 자체가 이렇게 좋게 태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타고나서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좀 췌장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췌장하고 당뇨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은 췌장이 유일하게 이제 분비를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당뇨병에 바로 이제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뇨병 같은 경우는 뭐 1형도 있고 2형도 있는데 1형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이제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선천적으로 공장 자체가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아예 안 돼서 외부에서 직접 인슐린을 이렇게 넣어줘야지 가능한 치료가 가능한 병이고,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퍼센티지가 좀 적고요. 유전적인 거고. 그다음에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사회적 그 환경에 의해서 내 몸을 스스로 그렇게 망칠 경우에 2형 당뇨가 좀 많이 온다고 보시면 돼서 비만과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살이 찌고 단 거 좋아하고 간식 군것질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당뇨와 연결이 되고 점점 당뇨화 되면서 따라서 우리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딩, 역치가 많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뇨에 걸리는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췌장을 혹사시키는 분들이 2형 당뇨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췌장암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 100% 이거라고 원인은 없고요. 대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제 원인 하나는 나이고요. 늙는 것도 서러운데 어쨌든 나이 자체가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50대 이상이 좀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대부분이. 먼저는 첫 번째가 담배, 흡연이고요. 그 다음에 비만, 살찌는 거, 고칼로리 식단이라든지 고지방식이 이런 걸 많이 하셔가지고 살이 찌셔서 비만이신 분들도 당뇨와 연결이 되고 결국 췌장암하고도 연결되고 다 이제 쇠사슬처럼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술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나이하고 흡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조 증상은 제가 항상 많이들 제가 받는 질문이긴 한데, 사실 안타깝게도 전조 증상이라는 말은 암에 뭐 걸리기 전의 증상이란 뜻이잖아요. 이제 암이 임박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사실 잘못된 말이고요. 전조 증상은 그래서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어떻게 해도 이거는 지어낼 수가 없는 사실이고, 전조 증상이기보다는 췌장암 자체의 증상이, 그러니까 췌장암이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전의 전조 증상은 절대 느끼실 수 없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일단
일단 그래서 증상이 아예 없고요. 그래서 전혀 몰라요. 이렇게 조용히 침묵의 그러니까 조용한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대부분의 장기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조용히 일을 해요. 이게 암세포 같은 경우는 작을 때 자기 정체가 절대 우리 인간한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걷잡을 수 없이 덩치가 커졌다, 이제 그때부터 증상이 나오거든요. 어떤 증상이 나냐? 보통은 이제 췌장 안에 췌관이 지나가는데 그 췌관이 담관과 만나가지고 쓸개의 즙이 배출이 돼요. 근데 그쪽을 덩어리가 커져서 관을 막았다, 췌관을 막거나 아니면 더 커져 쓸개관을 막았다. 그럼 담즙 분비 배출에 문제가 되니까 그로 인해서 황달 같은 게 문제가 되고 간 수치가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피 검사로 알 수 있는 거고, 간 수치 같은 경우는 환자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어쨌든 알 수가 없고, 피부로 나타나는 거는 황달, 피부 색깔 변하는 거, 그 외 소변색 변화, 대변색이 변한다든지 지방변이 이제 둥둥 뜬다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거 외에 만약에 췌장이 위나 등뼈 쪽 위치에 있다, 그 암이, 그러면 걔가 커져서 눌려가지고 위를 누르면 소화불량, 식욕 감퇴, 체중 감소까지 이어지겠고, 그 외에는 만약에 척추 쪽에 있어서 디스크나 신경 다발을 누른다 그러면 등뼈가 아플 수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증상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차이라기보다는 췌장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독보적인 특징이 낮은 생존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존율 자체가 워낙 낮아가지고 악명 높다고 보시는데, 예전에 그 스티븐 잡스 같이 유명하셨던 그분도 사실은 이제 그분은 췌장암 같은 경우는 제가 전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뭐 신경교무세포종 뭐 이런 거라고, 어쨌든 다른 종류의 암이었는데 췌장암으로 전이가 돼서 진단이 늦어져가지고 그분이 이제 많이 힘드셨다고 저는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췌장 자체가 특징상 전이도 잘하고 재발도 잘할 뿐더러 발견이 늦다 보니까 일단 한번 환자분들이 발견을 하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을 때는 대부분 기본 3기에 발견하시는 분이 절반이 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늦었다. 그래서 췌장암 선고를 받는 순간 거의 막 사망 선고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무서운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착한 암이라고 소문이 나 있지만 췌장암이라는 거는 그냥 그거 듣는 것 자체로 소름 끼치는 그런 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췌장 주변에는요, 이제 꼬리 쪽은 일단 보시면은 비장하고 근처에 있고요. 췌장의 몸통과 꼬리 쪽은 위하고 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처에 이웃해 있고, 췌장의 머리 부분은 간하고 담낭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되게 우리 몸의 필수 장기들하고 딱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인접한 장기에 만약에 전이가 됐다 그러면 거의 막 복합적으로 연쇄 다발적으로 문제가 차르륵 생기기 때문에 전이되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췌장 자체의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담독의 쪽으로 해서 간으로 전이가 됐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돌이킬 수가 없을 수가 있는 게, 간으로는 우리가 되게 중요한 간 문맥이라든지 간동맥, 그 다음에 배정맥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냥 전신으로 쫙 뻗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위로 또 침범해서 인접한 위로, 그런 것도 제가 CT상에서 많이 발견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위암처럼 위 절제술까지 같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수술 같은 경우도 만약에 가능하시면 되게 괜찮은 건데, 그게 아니고 너무 멀리까지 가버렸다, 전이가 피를 따라서 혈행성으로 전이가 멀리까지 원격 전이까지 갔다 이러면 수술도 힘들기 때문에 어떤 루트를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가성비가 제일 좋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검사는 단연코 제가 복부 초음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말 실제로 내 눈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은 초음파거든요. 그거는 대신에 이제 여기에 조건이 붙는 거는 초음파를 받되 전문가한테 받으셔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영상의학과 전문의한테 가셔서 복부 초음파를 받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만약에 이제 스크리닝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초음파에서 만약에 걸러지시는 분, 즉 예를 들어서 초음파에 뭐가 있는데 뭐 낭종이라든지 어떤 혹이라든지 동량이 있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너무 비만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 췌장 앞으로 장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 장 같은 것들이 도저히 가려져서 안 보이시는 분이 또 있어요. 췌장이 좀 뒤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CT를 이제 두 번째 초이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영진강 복부 CT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도구긴 한데, 제가 방사선에 피복이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막 많이 찍으라고는 절대 말할 수는 없고요. 초음파를 우선 해보시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복부 CT 또는 MRI도 괜찮거든요. 췌장 MRI인데, 췌장 MRI의 단점은 일단 가성비가 떨어진다, 가격이 좀 비싸고요. 그 다음에 MRI를 많이 찍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일단 없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초음파 내시경 뭐 기타 등등 있긴 한데요. 일단은 다 첫 번째 초이스는 복부 초음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에 플러스 부수적으로 피검사, 췌장의 그 피검사 수치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췌장이 망가지거나 뭐 췌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면 피검사라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신에 걔가 첫 번째는 아니고 보완적인 요법으로, 그러니까 췌장의 이미지가 모양이 안 좋다 플러스 환자분이 증상도 있다, 요럴 때 피검사를 같이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췌장암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췌장암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내 몸을 각종 모든 암을 위해서 아예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제가 금연이고요. 그래서 금연 자체는 췌장암에 유일하게 알려진 위험 인자, 그러니까 나이를 빼고는 금연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고지방식, 그러니까 살찌는 거를 멀리 하셔야 돼요. 췌장은 이게 지방하고 되게 상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이제 고지방식이라든지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피하시고 야채 위주로 많이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음주도 가능하면 적게 섭취하는 게 좋은 게,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또 만성췌장염하고 연관이 또 돼 있어요. 근데 이 만성췌장염도 결국에는 췌장암 리스크가 되게 올라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술도 멀리 봤을 때 되게 좋진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제가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생활 습관을 바꿔라, 그냥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일단 다 하시면 췌장암하고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저는 어떤 뭐 간이나 뭐 췌장이나 어디 뭐 위에 좋다 이런 거는 절대 믿진 않는 편이고요. 왜냐면은 그런 영양제 같은 경우는 뭐 그쪽에서 뭐 당연히 자기네들이 연구를 했다 하겠지만, 이게 의학적으로 제가 믿는 거는 저는 사실 이제 의사다 보니까 SCI급이라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으로 우리 환자분들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만 저는 전달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또 제가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뭐 이게 췌장에 좋대요, 이거 먹으면 췌장 염증이 싹 가라앉아요, 이런 말은 절대 못하고요. 그냥 보조적인 식품으로 내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식습관을 잘하고 있는데 플러스 비타민이라든지 뭐 항산화 성분이 든 영양제 이런 건 얼마든지 저도 괜찮다고 보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췌장에 좋다, 이거 먹으면 술, 담배 해도 괜찮다, 이런 명약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 일단은 내 몸을 스스로 내가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업이 일단은 영상의학과 전문이다 보니까 뭔가를 찾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항상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복부 초음파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특히 췌장을 잘 봐주세요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어차피 사실은 그 말씀을 안 들어도 저는 정말 췌장 열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췌장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싶다, 더 나가서 건강해지고 싶다 그러시면 무리하게 뭐 돈 쓸데없이 써가시면서 영양제 이런 거 드시는 것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 가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인사이드 구독 잘 하시면 좋은 팁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두루두루 열심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